그러면은 우리 개인적인 우리 김진상 애널리스트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소위 말하는 그 레거시 자동차 메이커들의 이런 거에 잘 적응을 해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소수의 업체만 살아남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사실 보실까요? 테슬라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건 맞죠. 하지만 테슬라가 이 격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인공지능 모델의 고도화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의 고도화를 백업하는 다양한 가치사슬을 통해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지 될 겁니다. 그것이 올해 될 건지 내년에 될 건지 10년 뒤에 될 건지는 우리가 테슬라의 결과값을 보며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테슬라와 지금 격차가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망할 거다라고 우리가 먼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카리아드라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조직을 구축을 했죠. 작년 말에 제가 확인했을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4,000명 정도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처럼 자체 칩 설계, ASIC 설계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자체 구축이 어려우니 지금 애저였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GM 같은 경우에도 이번 CES에서 얼티엄 하드웨어 플랫폼, 얼티파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퀄컴 연합군 결성을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당장 환호하긴 이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성공할 것이냐, 상용화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겠지만 맹목적으로 테슬라를 이제 지지하기에는 테슬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또한 이제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만 쉬어가는 의미로 진짜 궁금한데 여기서도 우리 참여자님들께서 네. 갓준성이래요. 인기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당연하지만 자동차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니까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진짜 많으시겠지만 기업 분석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원고도 없고 보시는 것도 없는데 다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매일 이런 생각하니까 저는 네. 매일 자동차로. 네, 제 일이 이제 자동차 그렇죠. 산업에 이제 특화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이제 두 분도 각자의 특화된 영역에서 엣지가 있으신 것처럼 저도 자동차만 공부하니까 조금 이쪽에선 조금 더 알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그 가끔씩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강연하시잖아요. 예.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자동차 회사에 가서 강연을 하면 한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천지 차이의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뭐 아니야 이러는 분위기인지 궁금하다. 그런 거 좀 궁금한데 현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네. 느낌 어떠실까요? 투자자들은 정말 위기감 느끼거든요. 지금 기존 레거시 자동차 투자자들은 이거 어째 이런 상황이에요. 싸긴 싼데, 예, 싸긴 싼데 미래 잘 준비하고 있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현대차의 이제 경영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잘라서 2년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르다를 객관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도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이 실체적 위협으로 이 변화를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빠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느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근에 더욱더 빨리 달리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저도 뭐 제가 여력이 된다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싸다 비싸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를 갖고 이제 투자 판단을 현대기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글로벌 OEM들을 투자하신다면 고민하실 텐데 결국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제 지난 2년 동안 현대기아가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 제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대외비 자료도 많을 거고요. 다른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명백한 건 소비자는 이런 차를 원하기 시작했고요.
경제성, 재미, 그리고 편의성 이 세 가지에 부합하는 차를 원하기 시작했고 아까 모바일 폰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프로덕트에 대한 개념, 소비자가 인식하는 좋은 프로덕트에 대한 개념이 이 섹터에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땅이 좁아진다는 것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위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안에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 좋은 전기차를 만들고 아까 그 20고개를 넘어가는 것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지금 자동차 산업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뉴 모빌리티를 배제하고 기존 자동차로 보면 8, 9배 정도 되거든요. 되게 정직하게 밸류에이션이 매겨집니다. GM하고 포드 같은 회사들은 그나마 조금 정신 차린 제스처를 시장에 공유를 많이 하니까 10배 정도. 그리고 전기차가 아예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건 정말 누가 봐도 힘들겠다. 그런 스텔란티스 같은 크라이슬러 베이스니까 미국 빅3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4배입니다. 현대기아가 지금 7, 8배 정도.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비싼 걸 수도 있고 싼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테슬라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사실은 지난 저도 2019년 초부터 테슬라를 지켜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연구를 하고 났더니 정말 큰일 났구나. 기존 자동차 업체들 정말 난리 났다. 이게 스마트폰이 출현돼서 iOS와 안드로이드 진영 나온 것 마냥 큰 진영 하나가 나온 거다, 자동차에서. 그래서 이거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노키아처럼 다 도태되게 생겼구나 하는 위기감이 2019년 6월 달에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그때는 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게 여전히 테슬라는 비싸다고 느꼈고 뭐 얘네도 시행착오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오겠어라고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계속 거듭거듭 놀라고 있어요, 이 회사의 이 방향성을 보면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놀랐던 거는 생산 대수였습니다. 단위당 생산 대수가 그 기가프레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폭스바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위당 생산 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애들이길래 그냥 소프트웨어만 잘 만들고 뭐 전기 그 배터리 그 매니징만 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산 대수를 이렇게 늘릴 수 있었나. 그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쇼크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차량의 완성도까지는 뭐 나중 얘기라고 치고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이거는 바뀔 테니까. 근데 저는 그럼 기존 자동차들이 뭐 소프트웨어도 안 되고 하는데 생산 대수까지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밀리는 그 한 공장 안에서 한 라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생산 대수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기존에 그 몸담고 있었던 그 느낌으로 얘네들하고 싸워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들을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훈련이 많이 되었던 회사인가요?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여기까지 가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와 비교해 본다면 테슬라는 공정 개선이라는 거를 거의 매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보다 저렇게 만들었을 때 좀 더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바로 공정이 바뀝니다. 차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차가 모양새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를 만드는 그 설계 구조 자체는 올해 산 차와 내년에 산 차가 또 다르거든요. 계속해서 더 빨리 만들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주기적이지 않죠. 계속해서 즉시적으로 그 개선의 여지들이 반영되는 게 제가 공부한 테슬라에 대한 공정에 대한 내용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 단위 생산 라인당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가 맞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기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도 안 돼. 생산도 공장을 짓기만 하면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진이 그렇게 높은 마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그 기여를 하겠죠. 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라든지 이런 수급에 대한 걱정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국내 자동차 업체
투자하시는 분들에 네.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제 이쪽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현대차, 네. 기아 두 회사가 이제 국내 대표 OEM이니까 이 두 회사 주가를 최근에 보면 뭐 시장 증시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락했죠. 뭐 사실 테슬라도 고점 대비 주가가 조정됐으니까 마켓의 이슈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등의 여지를 함께 빠진 다른 친구들보다 더 높은 매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을 텐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판매량이 늘어나야겠죠. 판매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반도체 수급 정상화가 담보돼야 될 거고요. 물류 정상화가 담보돼야 될 것이고 이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도 담보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갔던 부분들의 정상화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일단 선결 조건인 것 같고요. 아울러 그런 선결 조건이라는 것들이 단기 실적들을 끌어올린다면 아까 제가 자동차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정체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버는 이익의 곱하기 8배 정도의 주가를 그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분기 말 시가총액과 분기 순이익을 그리면 그냥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정상화가 이제 당면 과제라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 소형 전기차 플랫폼 카누, 대형 전기차 플랫폼 어라이벌, 그리고 뭐 eGMP 같은 배터리 전용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에 이어서 기존 자동차 회사는 두 번째로 빨리 나오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뭐 작년 초에는 애플카 같은 루머로 이제 네. 끝났지만 그런 기대감을 갖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의 정상화가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언젠가 반도체가 정상화가 되고 언젠가 물류가 정상화되고 정상화가 나오겠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1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땅이 좁아진다라는 관점에서 그것들이 정상화가 돼서 한두 분기 정도 판매량이 늘고 실적이 올라간다 해도 땅이 좁아진다라는 구조적 코랄 앞에서는 사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땅이 좁아져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현대차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기존 친구들과의 땅이 좁아져도 상관없습니다. 7천만 대 시장이 4천만 대로 줄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기차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 점유율이 5%였는데 앞으로 10년 뒤 전기차 온리 마켓이 된다면 그 전기차에서는 우리가 점유율 10%, 15% 할 수 있는 압도적 경쟁력이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땅이 좁아져도 나의 땅은 줄어들지 않고 늘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전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지난 4분기에 현대기아보다 대당 이익이 10배 높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대당 이익을 현재보다 10배, 20배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기술적 가치 자세를 완성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우리가 공감할 만한 협업이나 기술 확보 이런 제스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주가 상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2일 현대, 3월 3일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 뭐 거창한 이야기가 나올지, 평범한 이야기가 나올지, 뭐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시장에 소통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반도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알 정확하지 수 않은 없죠. 거죠. 지금 이게 전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어디서 반도체를 만들길래 이렇게 쇼티지가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처음에 작년 상반기에 반도체 쇼티지 작년 연초였죠. 네. 정확히는 2020년 12월부터 반도체 쇼티지가 글로벌 오토 업계에 몰아닥쳤고 현대기아가 작년 5월부터 쇼티지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게 생겼을 때는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금방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이제 논리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이 반도체가 대단한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고성능의 반도체들은 뭐 5나노 공정, 7나노 공정, 12나노 공정, 미세 공정으로 만드는 칩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 부족하다는 공정은 40나노 공정, 8인치 웨이퍼, 굉장히 이제 증설도 안 하고 네. 조금씩 사양화되고 있는 칩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가전 업체에 배분했던 걸 자동차 업종으로 이제 배분을 옮기면 해소가 된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지난주에 토요타는 일본에서 공장 2개의 가동을 멈췄고 지지난주에 포드는 미국에서 8개의 공장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 주관입니다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칩메이커다. 자, 그러면 제가 R&D를 쏟아붓고 캐펙스를 쏟아붓는 그 라인은 이제 초미세 공정 쪽이겠죠. 고부가 네. 가치이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마진을 취할 수 있고 성장하는 양이 늘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없다고 난리치는 이쪽은 점진적으로 없어질 라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없어질 라인이 갑작스럽게 쇼티지가 났다고 합니다. 현대기아 입장에선 공급 부족이죠. 근데 그들 입장에선 수요 초과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없어질 라인인데 증설을 할 마음이 지난 10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단가가 슈팅합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 이거를 그들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투자 안 했던 없어질 라인을 위해 증설을 20% 30% 캐파를 늘리고 단가를 다시 정상화시킨다? 그건 비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업체들의 구두 코멘트를 이제 지난 1년을 복귀해 보면 계속해서 곧 정상화 될 거다.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건 일종의 그들의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지금의 이 이례적인 초과 수요 상황을 즐기고 점진적으로 자, 아까 제가 땅이 좁아진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고부가 가치가 아닌 저부가 가치 칩을 테슬라는 쓰지 않죠. 네. 테슬라가 지금 쓰고 있는 FS 칩은 TSMC가 12나노 미세 공정으로 만드는 칩입니다. 자, 그런 차들이 많아지면 저부가 가치 칩을 쓰는 업체들의 땅이 좁아질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의 초과 수요가 네. 밸런스를 맞아지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요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끝나는 것이 어렵지 않나라는 네. 최근에 기사도 많이 있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처럼 AP 칩을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AP 칩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받고 나머지 칩들을 뭐 그 상당히 소수로 갖고 가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 연산을 다 시켜버리고 게임 끝내면서 아주 비싼 고성능 칩으로 다양한 칩들을 대신하는데 지금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별로 비싸지도 않는 칩을 수십 수백 개를 박아서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려고 하니까 훨씬 상황이 불리해지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판세를 보건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애들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심어줘야지 여기다 심어줄 이유가 지금 계속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당장 들어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애플카가 진입을 해서 또 자기네 AP 만들고 거기다 차에다 붙여놓고 이러면 더 계속해서 이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은 반도체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렇게도 상상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뭐 애플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방향 자체는 자동차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양산을 이제 늘리지는 않으려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요즘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저기 들어오기 전에 디일렉에서 애플이 한국의 오사트 업체들, 그러니까 그 저기 후처리 공정하는 그 반도체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를 디일렉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폭스콘 거기는 이제 추정은 폭스콘이 이번에 자동차 공장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외부 자금도 한 10억 달러 받았고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에는 오사트 업체하고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림을 뒷단에 그렸냐면 제조는 또다시 폭스콘 또 내용물은 우리 옛날 LG 이노텍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한국의 어떤 업체들한테 이것을 받아서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24년, 25년에는 드디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뭐 전혀 이제 가려져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그 오더까지 진짜로 갔다면 현대 기아차하고는 이제 물 건너 확실히 물 건너 간 거고 혹시 모르는 LG 마그나 계열이나 또 이런 업체들하고 또 대만하고 손잡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아무리 전기차가 나오면 개나 소나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폭스콘 같은 업체들이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저는 전기 자동차를 개나 소나 만들 수 있냐라고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미 지난 10몇 년 동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사라지는 걸 보며 그리고 지금도 루시드나 리비안이 대량 양산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20고개를 넘어가면서 두 번째 고개가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느냐. 자, 그냥 전기차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배터리 용량이 있을 때 차를 가볍게 만들고 차에서 버려지는 열이 없도록 열 관리를 잘하고 에너지 밀도를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설계를 갖고 있고 더 가벼운 모터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또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폭스콘이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소니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마그나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애플카가 이제 정말 나올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네.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 이런 식의 애플카가 나온다는 루머는 2014년 팀 쿡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타이탄 프로젝트를 처음 밝혔을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자동차 구동계 부품사 중에 한 곳은 애플로부터 R&D 지원 2천억을 받아서 애플카를 위한 설계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게 2010년대 중반이었죠. 자, 근데 아직 벌어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카에 대한 루머가 가장 극대화됐을 때가 2018년 말, 19년 초였나요? 그때 이제 테슬라가 모델 3 대량 양산에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테슬라는 어려운 주가 상황이었고 그 시점에서 모델 3의 개발 총괄자였던 덕필드란 인물이 애플로 넘어갔을 때가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소프트한 것 같고요. 제가 보는 핵심 지표는 하나입니다.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던 7천만 대로 고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5천만 원짜리 차 한 대 팔고 500만 원 남기고 끝. 이거 하려고 들어올 생각은 없을 거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같은 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슬라화하고 싶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만 보면 됩니다. 애플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가? 애플이 테스트카 플릿 신청을 한 지역은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플릿 신청을 해서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 모든 업체의 주행 데이터가 나오죠. 주행 거리를 얼마나 뛰었는지, 뭐 데이터를 얼마나 뽑아내는지는 다 다를 테니까 주행 레인지가 일단 기준이 될 겁니다. 근데 지난 18년, 19년, 20년을 돌이켜 보면 테슬라와 비교할 것도 아니고 웨이모나 아니면은 아마존에 투자한 죽스나 수많은 미국, 중국, 한국의 스타트업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네. 3,000마일, 7,000마일 이렇게 쌓았거든요. 애플의 테스카 플릿은 60대로 지금 6년째 고정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회사가 진정으로 이 테슬라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25년에 나올 수도 있고 26년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준비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면 나와도 경쟁력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빅테크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자동차 플레이어로는 아마존을 주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아마존이 훨씬 더 목적도 명확하고 준비해야 되는 목적도 명확하고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세세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빅테크 중에서는 이번 CES에서도 스텔란티스라는 회사가 아마존 패밀리 선언을 했죠. 아마존의 역량 확장이라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와 견주어 볼 만한 경쟁자를 빅테크에서 뽑는다면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사실은 다들 그 어떻게 빅테크들하고 합종 연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합종 연행을 못하면 살아남지도 못할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은 물류차도 써야 되고 하니까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 그 현대차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CES에서 현대자동차의 키노트 행사에 그 애저의 담당자분이 같이 자리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쓴다라고 발표하지는 않아서 그냥 초대됐던 건지 아니면 협상 계약을 맺은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2등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잖아요. AWS 바로 다음.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하루에 이제 1GB 정도라면 자동차에서는 7, 8천 GB가 발생하니 이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 가져오진 않겠지만 이제 가져와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제 역량 강화를 시켜준다면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내 애저의 지위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애저가 지금 폭스바겐 GM과는 계약을 맺었고 현대차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뭐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사실은 네. 오늘 굉장히 하드웨어만 여쭤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위한 카메라 모듈 시스템과 예를 들어서 라이다하고의 비교, 그다음에 도조 시스템에 대한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더 넘어가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 자율주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차이들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야 맞아요. 되는데 오늘은 하드웨어만 여쭤봤습니다 주로. 그래도 네. 시간이 모자라요. 네, 그런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아쉬운데 그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그거 한 번만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논란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4680을 지금 저쪽 공장에 100만 개 쌓아놨다고 발표를 했고, 근데 이게 그 또 화학업체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열 처리가 보통 어려울 수가 없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너무나 네.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열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기술자분들은.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한 거잖아요. 테슬라는 한 거고 기술적 한계를 돌파를 한 거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고 배터리 매니징 하려면 또 출력할 때 열 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배터리 제조사들이 최소한 90%에서 95% 이상의 수율이 나와야 장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 안에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이건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입장이에요. 안 그러면 투자를 어긋날 수도 있으니. 예, 근데 어떻게 보셔요? 근데 그냥 이건 뭐 그냥 편하게 개인적인 의견. 일단 저희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르죠. 이게 될지 그렇죠. 안 될지를 모르기 모르죠. 때문에 때문에 뭐 이걸 반영해서 엄청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게 안 될 거니까 빠져야 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전문가라는 집단은 뭐 저도 자동차 전문가랄까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들어오는 거에 일단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떤 한 분야를 전공하여 회사를 뭐 20년, 10년 다니면서 정말 한 길을 걸으신 분들 입장에선 저도 이제 기업 분석하면 그런 일이 많거든요. A 회사가 B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신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어떨 것 같아요 하면 보통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저는 에피소드를 하나 전달드리면 5년 전,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가 규제가 막 이제 많아지면서 준비를 해야 돼라는 목소리가 커졌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 진행한 LG화학, 지금은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LG화학의 이제 IR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LG화학의 경영진 중에 한 분이 프레젠테이션 장표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뭐 현대차, BMW, 뭐 폭스바겐, GM 되게 많은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전기차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여기 수주 다 받았다. 잘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우리가 수주를 확보한 이들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쓰는데 원통형을 쓴다. 원통형은 안 될 거다. 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LG화학은 원통형을 만들죠. 테슬라가 네.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됐죠. 그렇죠. 자, 그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과거에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된다 안 된다를 잣대를 그을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 데이를 확인했고 그들의 목표를 확인했고 그들이 확보해온 특허를 확인했고 그들이 다른 배터리 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특허를 알고 있고 예. 그리고 그들이 파일럿 라인을 돌려서 수율을 93%의 100만 개 셀을 완성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가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당연히 예, 시간이 문제인 거죠, 결국은. 네. 저희도 시간이 아쉽네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늘 많이 좋은 시간이 되셨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아쉽다고 하시니까 연구원님 다음에 시간을 꼭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내주시면. 시간을 꼭 한번 그러니까요. 내주셨으면 네. 오늘 뭐 1부도 제대로 다 못 끝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자,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